안녕하세요. 이원철입니다.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현대성과 탈현대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성을 이분법적 질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질서라는 것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이런 이분법적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여튼 이분법적 질서의 시대가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먼저 이 중세의 마녀 사냥, 잔다르크가 이제 마녀로서 처형이 되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잔다르크는 여자죠. 칼이라는 것이 남자의 영역인데 잔다르크가 여자죠. 이 여자가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남자의 칼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여성은 칼을 쓰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법칙이고, 근데 잔다르크가 그 법칙을 어기고 남성의 영역인 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뭐란 얘기입니까? 마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녀 사냥으로서 잔다르크가 처형을 당하죠. 이게 바로 이분법적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옆에 그림은 99년도에 이제 상영된 여자 셋, 남자 셋 드라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화장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자 두 명이 담배를 피우는데 화장실에서 피웁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는 모습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잔다르크가 똑같이, 자, 술과 담배는 뭐란 얘기입니까? 남자의 영역이죠.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남자의 영역이 있고 여자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술과 담배는 남자의 영역인데 여자가 이것을 넘으면은, 남자의 영역을 침범하면, 예전에는 마녀 사냥으로서 처형됐지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분법적 질서입니다. 성과 악, 남자와 여성, 옳음과 그름. 그래서 남자의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는 여자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자가 이것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분법적 질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요 그림은 이제 아프리카를 서로 나눠 먹는 이제 절대주의 식민지, 이것도 다 이분법적 질서에 의한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분법적 질서가 무엇인가 대충 알아보고 이따 구체적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사의 이분법적 질서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국사로 다시 가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중세 봉건 사회에 오면서 근대 사회가 왔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다들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라고 하고 있고, 역사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대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학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현대 사회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탈현대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봉건 사회는 고등학교 때 그 배웠듯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마 제국 멸망 467년부터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도 요 사이를 우리가 중세 봉건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의 멸망을 우리가 중세 봉건사의 멸망으로 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910년이 바로 현대 또는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합방이죠. 그러니까 중세 봉건사회와 이 현대와 근대 사회는 저희 나라는 1910년도 한일 합방부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중세 봉건 사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중심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심 사회라는 것은 모든 사회와 자연 현상을 신의 관점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신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기도는 나의 일, 뭐 이렇게 그림에도 그려 있지만, 우리가 세종대왕 때 그 실록을 보면은 비가 안 와요. 세종대 대가뭄이 일어나는데 그 세종대왕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자,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은 자,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을 신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신에 빗대어서 신한테 빌어서 비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자연 현상을 신의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고 신에게 비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봉건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중심으로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 옆에 그림은 이제 모이라 여신이라고 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명의 신입니다. 태어나고 뭐 죽음, 성장.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은 신이 결정된 그 운명에 의해서만 산다는 얘기죠.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운명론, 결정론. 나의 운명은 결정됐어. 내가 암만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식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론, 결정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그 중세 봉건 사회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와 그렇죠?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프랑스 시민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제 간략적으로 마르크스의 이제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자, 마르크스는 우리가 15주 내내 뭐 거의 한 번씩은 언급되는 그러한 분이시죠. 미리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아버지 그러면 아담 스미스. 근데 자 공산주의 뭐를 집대성시킨 사람 칼 마르크스, 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스는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내놓고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자본주의의 초석을 맺는 국부론을 거의 100번 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공산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막스가 누구 못지않게 가장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경제 현상, 뭐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이런 것이 다 지금 막스가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하면서 이제 배울 것이고, 자 어찌 되었든 이 막스는 현대 사회에 오면서 불경스러워졌다. 이제 신들은 이제 탈주술화가 일어났다. 불경스러워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탈주술화죠. 모든 신성한 것들은 불경스럽게 되었고 인간 중심으로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시대에 왔다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 사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정의를 보면 말이 반복되지만 1789년도 프랑스 시민 대혁명부터 68 혁명이 일어나는 1968년까지를 우리가 현대사회, 근대사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현대성,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문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대성을 모더너티로 규정을 하고 16세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결과로 이어지는 프랑스 시민 대혁명 이후에 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 시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고 또 비난을 조심하지 못하면 저가 비난받을 이제 일이고 절대주의 시대 때의 패러다임이죠. 그렇죠? 식민지 국가를 만들 때 이 절대주의 시대, 절대국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절대주의고 식민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패러다임과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으로서 그 역사 속의 패러다임을 평가를 할 수 있냐 못하냐 요 문제 갖고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시대의 그 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식민지 정책을 지금에 와서는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패러다임으로서 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가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 가치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현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세종대왕은 신한테 빌었어요. 신 중심으로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이해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기후제 안 지내지 않습니까? 이성에 의해서 발달된 자연과학의 힘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온 태풍도 보면은 신나는 거예요. 태풍도 보면 고기압이 어땠고 저기압이 어땠고 이 힘싸움에서 어떻게 했대요.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 근대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사회과학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분법적 질서로 변화되느냐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 중심이 어떻게 이분법적 질서로 연관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네상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지만 제가 훌쩍 넘어갔지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끄집어낸 부흥이다. 그죠? 옛날 것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르네상스가 문예 부흥이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뭐 보통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면 이 세 분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성이 어떻게 이분법적 질서를 넘어오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두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플라톤은 이데아 IDEA 이데아죠. 이데아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자 이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기 촛불이 있어요. 저기 모닥불이 있어요. 실제 말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실제 말은 있고 인간은 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목이요. 그래서 절대 이 말을 볼 수가 없어요. 뒤를 못 돌아본다는 얘기죠. 뒤를 못 돌아본다. 요게 이데아예요. 간단히 이게 이데아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항상 요 장작불에 비친 이데아의 그림자를 실제인 양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현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플라톤은 바로 이게 이제 이데아 세계고 이데아의 불빛에 비친 그림자 모습을 실제인 양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죠. 자, 원이라는 이데아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인간. 불에 비친 우리는 동그라미를 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원이라는 이데아는 이 지구상에 만들 수가 없죠. 왜? 원은 같은 점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이에요. 우리가 선을 그린다는 자체는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데아죠. 원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우리는 동그라미는 다 원이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 그래서 이분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요. 요 이데아를 이분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을 존재의 영역이다. 존재의 영역. 여기 존재의 영역이고 요 불빛에 비친 요 그림자는 생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 존재의 영역이 신의 영역이고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야말로 뭐 절대성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뭐 유토피아 아니면 천국 이러한 영역이고 여기 인간의 생성의 영역은 뭐 험하고 뭐 거짓이 난무하고 그러한 영역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유토피아론도 이데아론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그 노력이라는 얘기죠. 절대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철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플라톤은 이러한 그 존재 영역과 생성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영역을 신의 영역, 생성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 이게 좀 더 우리가 학대 해석하면 개인, 나죠. 타, 자, 남이고 남성, 여성, 정신, 육체. 그래서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이혼론에서 이 존재 영역, 생성의 영역이라는 이런 철학적 사상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혼론이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다. 아까도 했지만, 자, 소크라테스가 뭐 죽음을 맞이하는 그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게 그림을 보면 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제 그 뜻은 아닙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죽음의 그림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제가 그림을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위로 향했어요.
자, 내가 죽어도 나의 정신이 살아남는다 이게. 악법도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다 이거야. 물질에 불과하다. 나의 영혼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야. 나의 정신, 영혼은 계속 남아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존재의 영역과 생성의 영역으로서 세상을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를 자,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방이나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방에서는 분명히 산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나는 숨을 쉬어요. 뭐예요? 산소라는 존재는 눈은 감각으로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이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얘기죠. 이 존재의 영역과 생성의 영역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플라톤은 어떻게 확대를 했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검정색을 볼 때 뭐 보통 뭐 지금 요 르네 데카르트의 배경이 검정색이죠. 요게 검정색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검정색 이게 본질이 검정색이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왜? 우리가 자외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지, 자외선을 보는 도마뱀은 이게 검정색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성으로서 존재를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각으로서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으로서 존재를 규명한다는 얘기죠. 존재를 규명한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이러한 플라톤의 존재 영역과 생성의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자, 무한실체, 신과 이성이 있고 유한실체, 그렇죠? 이게 존재 영역,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존재 영역이죠. 자, 생성의 영역, 유한실체는 마음, 감정,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중세 봉건사의 신이라는 무한실체에 인간의 생각, 이성을 올려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재의 영역과 인간사는 존재의 영역과 생성의 영역, 이분법적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데아론에서 그것을 그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자, 존재의 영역, 무한실체는 신이 있고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을 여기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이성을 안 가진 사람도 있죠. 이성을 가진 인간은 바로 신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생각하는 나, 이성이죠. 이 인간은 생각하는 나, 물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과 같이 존재 영역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으로서 여기 이 방에 산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성으로서 존재를 규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연역적 방법이라는 얘기죠. 연역적 방법.
그러니까 가설을 통해서 3단 논법이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대전제 가설 속에서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존재를 규명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명하지 못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존재를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신만이 존재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란 얘기예요? 인간은 신의 위치에 이성이 있고 이성에 의해서 연역적 방법으로서 존재를 규명한다. 그 연역적 방법으로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옳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 회복 르네상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신의 영역으로까지 끌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이혼론, 무한실체 유활죠. 그래서 뭐냐면 자연과 사회 현상을 죄송합니다. 연역적 방법으로 오타 나왔습니다. 연역적 방법으로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연역적 방법이 바로 수학이죠. 수학. 1 플러스는 1은 2다. 이 대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이 대전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대전제 가설 속에서 모든 것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수학이죠. 수학. 이 수학은 더 나아가서 과학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자연과 사회 현상을 수학과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자연과 사회 현상을 신 중심으로서 설명했는데 데카르트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질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렇죠? 신의 이치에 이성을 둔 겁니다. 이성은 바로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학이 과학이 되고 이 과학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고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질서는 이제 칸트에 의해서 더욱 명약 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선이 뭐냐? 그러니까 칸트는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게 절대적.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누구나 모두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선이고 그 도덕적 법칙은 보편성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얘기로 도덕적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법칙이 있다. 보통 내가 행위를 하는 데에서 행위 준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의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가치관이죠. 이거를 칸트는 행위 준칙이라고 했어요. 행위 준칙. 각자의 행위 준칙이 있는데 이 행위 준칙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될 때 그게 바로 도덕 법칙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런 각자의 행위 준칙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될 때 이게 하나의 도덕 법칙이 되고 이 도덕 법칙이 바로 하나의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얘기죠. 이 선의 의지입니다. 선의 의지.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이분법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요. 인간은
자연성이 있다. 이 자연적 경향성, 자연성이 통물성이 있다고. 그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 당위성.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이성과 그걸 좀 더 확대시킨 거죠. 인간이라는 동물적인 자연성과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당위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원명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나의 행위 준칙이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보편적 법칙, 도덕 법칙에 합당하는지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바로 정원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살인을 해서는 안 돼.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우리는 항상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가치관을 빗대서 설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원명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도덕 법칙 선이 이거는 뭐 우리가 스스로 강요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이게 또 의무적이라는 얘기예요. 의무적. 옳은 거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행위 준칙이 도덕적인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성적으로 항상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얘기. 이게 정원명법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어떠한 의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의무가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율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강요하면 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요하면 선이 아니다. 자율적이고 의무적으로 할 때가 바로 절대성 도덕적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분법, 칸트의 어떠한 이런 계몽주의에 대한 어떠한 이 방법이 바로 절대성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성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이성은 어떠한 절대적인 도덕적 법칙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현대성은 바로 이분법적 질서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보면은 자 이성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절대적이 있다.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칸트에 의하면 정원명법이죠. 그죠? 정원명법. 자율적이고 의무죠. 사람을 내가 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뭐 남에 의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이니까 자율적이고 당연히 뭐야? 따라야 되죠. 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따라야 된다. 정원명법. 그게 왜?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성에 의해서 옳음과 그름이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서양이 있고 동양이 있는 이런 이분법적 질서가 탄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국주의 보면은 자 서양의 선진 문화를 동양의 미개 문화에 전파한다. 이게 바로 식민지 국가 제국주의의 논리지 않습니까? 서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선진문화고 동양은 미개문화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보신탕 좀 여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보신탕 그렇죠? 보신탕 문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아픔의 역사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보신탕 먹는 것을 뭐 미개 문화로서 비내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보신탕 문화를 미개 문화로서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서양의 문화를 중심으로서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개를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한번 뭐 프랑스를 가보면 에펠탑을 걸으면 개똥만 밟죠. 이제 그런 그 농담도 있는데, 하여튼 프랑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신탕 문화를 미개 문화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전두환 정권 때 보신탕 집을 다 없애든지 다 뒤로 갔죠. 숨어서 하고 있죠. 숨어서 하고 있죠. 그, 물론 뭐 이따 보겠지만 뭐 보신탕 문화가 옳고 그름은 그런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이죠. 그건 우리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찌 되었든 우리가 88년도에 겪었던 보신탕이라는 것은 미개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유럽의 선진 문화, 그죠? 이쪽은 다 선진 문화예요. 요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미개 문화로서 규정하는 거죠. 보신탕을. 그래서 이쪽은 다 옳다는 얘기예요. 요건 다 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이 우선이고 여성은 반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분법적 질서랍니다.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남성은 돈 벌어오는 사람, 보통 우리가 브레드 위너라고 합니다. 브레드, 빵을 벌어오는 사람, 브레드 위너. 여성은 돌봄과 가사 노동의 담지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 결혼할 때 되면 뭐 저희 누이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죠. 왜? 그 당시에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남자고, 여자는 돌봄과 가사 노동을 담지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바깥에서 돈 번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죠.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은 물론 그것을 이겨내고 뭐 계속 사회적 활동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뭐 대부분의 여성들, 뭐 저의 와이프나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경력이 단절되고 돌봄과 가사노동, 뭐 출산, 그다음 돌봄 노동, 여기에 이제 담지자로서 올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라는 것이 남자의 영역이고 여자는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담배 피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숨어서 담배를 핀다는 얘기죠. 숨어서 담배를 핀다. 안타깝게도 남성의 영역은 정의 영역에 속하고 여성은 반의 영역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유럽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왜? 아까 저가 이제 얘기 안 했지만 프랑스 시민 대혁명 할 때 이때 시민은 뭐냐? 돈 있는 성인 남자.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투표 못 하는 거예요. 여자는 투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있죠. 투표권을 이제 쟁취하는 그런 그 여자 이제 운동사가 있고, 우리가 이따 뭐 하여튼 또 구체적으로 볼 시간도 있겠지만 뭐 단두대에 올라가면은 여자가 단두대에서 처형된다. 이게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 모두 단두대에 처형된다. 여자도 단두대에 처형된다. 그러면은 국회에 나갈 권리도 있다. 이제 그렇게 그루땡인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단두대에 처형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물론 하여튼 그 원인은 우리가 뒤로 하고, 어찌되었든 남성 중심 사회로 오면서 정의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고 반의 영역도 여성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칼이라는 이 남성의 영역에 잔다르크가 침범을 한 거죠. 칼. 그렇죠? 그건 뭐예요? 마녀죠. 마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정의 영역과 반응이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이에요. 담배 절대적으로 여성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숨어서 피는 거고. 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자의 영역이다. 근데 여자가 칼을 휘둘렀어. 그렇죠? 남자의 영역인 칼을 여자가 휘둘렀어. 이건 뭐냐?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마녀란 얘기죠. 마녀라는 얘기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마녀로서 처형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현대성은 이 절대적인 이 진리는 뭐 사회 현상으로 우리가 간단히 보겠지만 이제 민족주의, 뭐 국가의 탄생과도 이제 그 궤적을 같이 합니다. 뭐 제가 빼먹었지만 이렇게 1648년도일 거예요. 그 베스트팔렌, 그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냐면 이제 그 종교 전쟁을 끝을 내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중세 말기에는 종교 전쟁에 빠져요. 모든 그, 그 총균세 그 지은 저자에 표현하면 그 활자 기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활자가 만들죠. 활자를 많이 만들면서 성서가 그 나라의 언어로 해석이 돼요. 예전에는 그 라틴어로만 해석이 됐는데 활자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서 성서가 해석이 되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종지 붙이는 것이 베스트 팔렌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탄생과 현대성하고 같이 간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하고도 또 같이 가고 있고, 이 관료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어크러시 이제 우리가 관료주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관료주의 그러면은 뭐 정부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관료주의 시작은 경영 기업에서 시작해요. 기업에서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정부로 이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이 탈주수라, 합리성, 이성, 그죠? 탈주수라, 합리성, 이성으로서 현대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현대성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자, 아까도 했지만 데카르트는 이성에 의해서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연역적 방법이다. 자, 연역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학이다. 1 플러스 1은 2라는 대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됐죠. 그래서 이 수학이 바로 과학으로 발전되면서 수학과 과학이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이성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데카르트에 하면 수학과 과학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된 수학과 과학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고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대성이 이제 오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수학과 과학적으로 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예방됐어요. 그렇죠? 댐이란 것은 홍수 예방이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잘 짓게 할 수, 물 관리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수학과 과학 이성으로서 수학과 과학으로서 댐을 만들었는데 이 댐이 농사도 짓게 하고 가뭄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렇죠? 물도 관리하고, 인간 사회에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댐을 만드니까 물고기가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이동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소양강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 생태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딱 근족 그 물고기들도 그 친족끼리 서로 이제 교미가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동물 세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양강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 생태학자가 이야기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소양강 축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기동량을 들었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 건지 제가 뭐 생태학자도 아니고 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워서 이제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지? 물고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생태계에 있어서 맨 밑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류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있는 인간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방파제라는 건 파도를 막는, 지금 뭐 태풍을 막는 그런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파제를 만들었더니 물이 그 동네에 물이 썩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썩어간다. 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속초 밑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물이 썩어간다니까. 예전엔가 쉬운 얘기로 동네 앞에서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방파제가 있는 그 동네 물은 썩어가지고 낚시를 못한다는 얘기죠. 물이 썩으니까 뭐 썩은 물 먹고 자란 그 생선을 누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파제로서 수학과 과학적으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좋았죠. 아, 태풍도 막고 마을도 보호해주고. 근데 물이 썩어간다는 얘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광우병이에요. 자, 광우병. 뭐 광우병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이제 그 사료가 올라가요. 사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물 사료를 맨 처음에 먹였어요. 유럽에서. 근데 사료 가격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가공하는 그 농민들이 그 사료가 올라간 사료가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되면 식물 사료를 낮추고 동물 사료, 그러니까 뭐 사체, 뭐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섞어서 사료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그것을 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 사료가 동물 사료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소라는 것이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사체 속에서 바로 소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소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은 거죠. 소가 소를 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동물 사료 사체를 섞었는데 소의 그 사체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가 소를 먹는 경우죠. 이게 바로 광우병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학과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동물 사료 섞어서 뭐 가격을 낮추지? 이게 뭐 수학과 과거 이성적 논리죠. 이성적 논리에서 광우병 그걸 만들어 가지고 소한테 줬더니 이놈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우리 또한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자연계가 오염되면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금 우리가 뭐 기후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위험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북극이 다 지금 큰 그 아이스버그가 다 등산이 다 녹아내린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의 도래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우병에 보듯이 인간이 분명히 이성에 의한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수학과 과학의 논리에서 동물 사료를 만들어서 이 사료가 가격도 낮추고 또 동물 사료를 먹으니까 단백질이 공급이 되니까 살이 팡팡 찌죠. 그죠? 그러니까 80kg 했던 사가 막 보통 뭐 80kg 했다 그러면 100kg, 150kg 되니까 뭐 농부들은 좋죠. 맨 처음에 좋았죠. 근데 광우병이 터지면서 우리가 먹은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도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그러한 것 위험을 알게 된 거죠. 바로 환경오염이 지금까지 우리 절대적으로 믿었던 수학과 과학, 그의 기본인 이성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하는 거죠. 야, 이성이 수학과 과학의 논리에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 의문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현대성은 여기 보듯이 다음 강의 바로 5월 혁명, 68년도 68 혁명 또 5월 혁명 그럽니다. 이 5월 혁명에 의해서 현대성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바로 탈현대성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분법적 질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2-1주는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되는 융합의 시대에 이 탈현대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